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나흘 쉬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쉬네요. 설 연휴라서 좀 되게 길 줄 알았더니 금, 토, 일, 월 금, 토, 일, 월 나흘이네요. 아유, 그래도 나흘이 어딥니까, 그죠? 1월 주식시장이 또 뭐 확 빠졌다가 이제 다시 그나마 미국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또 많이 좀 회복해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설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연휴 때도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또 할 겁니다. 1월 초에 주식 좀 팔아놨다가 설 전에 다시 매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11월 12월 달에 배당 차익 거래로 7조 넘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털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뭐 연기금에 가서 했던 얘기입니다. 뭐 11월 12월 달에 그때 특히 12월 달에 큰 국민연금은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큰 기금 하나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금 쪽에서 세미나 요청이 와서 시장 전망을 해주면서 거기는 그래도 우리 업계에 자금을 운용하는 큰 기관이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믿지도 않을 거고요. 그 논리를 보는 거죠. 그 논리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PBR 0.9가 2,520이고 10년 이평선은 2,40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연기금들한테 했던 얘기가 연기금 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서 이 울퉁불퉁한 시장에 있어서 2,500이 깨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또 그 기준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월 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졌었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뭐 설 바로 직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가 깨졌을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설 전이 됐다고 해서 또 그 가격대 기다리고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설 이후에도 나중에 3, 4, 5월 이렇게 좀 강세장을 예상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에 또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 기준점을 갖고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마음이 어제 무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2월 2일 날 저희한테 자금을 맡기셨던 한 고객분이 그저께 장이 좀 빠졌었잖아요. 그게 왜 그 빠지는 설 전에 빠진다라고 해놓고 그 빠질 때를 기다려서 샀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샀던 종목 한 4개 중에 2개는 오르고 2개는 내려섰는데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파생 시장에 있어서의 배당 차익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제 거의 다 이제 소진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의 한 7조 가까이 다 털렸더라고요. 그건 한 8천억 남은 거는 하루에 다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월 달에 배당 차익 거래가 털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다 털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전망이 나름대로의 이런 파생, 미국,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마음에 오히려 행복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를 오히려 더
제공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 연말 연휴 때는 그 매기 매운탕집 몇 군데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저께. 네, 한강 매기 매운탕인가 그런 거 한번 또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집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정치면은 아예 보지를 않는데요. 주식과 관련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정책 얘기는 좀 챙겨봅니다. 윤 대통령께서 100분 신년 특별 대담을 하셨나 봅니다. 여기서 조세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라고 말씀하셨다길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사진이 나왔고요. 7일 어제였다 그죠? 자, 아니네요. 대담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했던 거네요. 자,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이어 추가적인 주식시장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합계 출산율을 2022년 0.78명에서 향후 1.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공개하셨네요. 이날 KBS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서 물가, 의대 정원 확대, 저출산, 그다음에 주식시장, 여야관계, 당정관계, 외교 남북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년 특별대담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대통령이 계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주식시장 관련된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주식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타짜에서 그 유해진 씨가 아이고 이 뭐 재미로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다 돈 달라고 치는 거지 뭔 재미로 치는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도 결국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기회를 찾고자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등등 해서 참 실망을 많이 줬었죠. 조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의 자본가들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고요. 저 출산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필품 등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및 공급 정책 등을 통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네, 생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쓰면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미국이 중국산 그다음에 한국산 예전에 뭐 지금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많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싼 공산품을 수입을 하면서 그것도 지금 강달러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저출산 뭐 요거는 넘어가고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라고 돼 있으면서 국민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가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그죠?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저나 뭐 다 근로자들이죠. 예, 미국이 딱 이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이 그 401k라고 401k. 네, 미국에서는 401을 뭐 401 이렇게 아니고 그냥 401 영어를 이제 5라고 많이 읽죠. 401k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01k를 통해 가지고 그 퇴직연금 제도죠. 펜션 해당되는 그 퇴직연금 계좌가 펜션하고 좀 다르겠네. 그 펜션도 그렇고 이 401k 계좌를 통해서 많은 거의 뭐 주식 비중을 거기가 평균 한 60에서 70대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그 성장이 그 401k에 가입이 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부를 미국 기업의 성장을 향유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보면 중산층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좀 미국 부동산 트렌드의 김효지 대표님 말씀도 그 미국 부동산의 그 핵심은 정부 방침은 미국의 부동산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라도 충분한 자산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뭐 등등 돼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통해서 이게 너무 투기장이 되면 그 투기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투기 과열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시켜야 되지만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코스피에 한 30% 들어와 있잖아요. 그 30%도 다 우량 자산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금융 부문의 자유로운 경쟁도 주요 국정 과제로 꼽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 은행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과점 체계가 됐다. 맞습니다.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독과점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을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서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내렸다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 5월 31일 도입된 대환 대출 인프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환 대출 인프라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에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로 처음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했던 금리를 더 싼 금리로 이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약간 제도를 도입을 했었나 봅니다. 의료개혁 나오고 의사정원 요 얘기도 있었는데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네요. 그냥 요약을 한 기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조세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악몽에 손실 어쩌나 공포에 떠는 한국이라고 돼 있어요. 어제 이 NYCB 얘기했었는데 신용 강등의 주가 급락이라고 돼 있고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죠? 이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NYCB는 신용평가서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로부터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이 당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6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은행 시스템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은행이 22.3% 급락을 하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4.2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6일 기준입니다. 무디스가 이 회사 등급을 BAA3에서 BA2로 완전히 투자 부적격 단계로 2단계 강등을 해버렸고요. 자, 중요한 거는 국내 금융사인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손실 공포도 커졌다. 저는 이 국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비롯해서 좀 어느 정도 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이 노출, 익스포즈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는 총 55조 8천억이네요. 국내 금융사입니다. 연기금은 아마 빠져 있을 거고요. 유럽까지 번진 상업 부동산 쇼크. 급락한 글로벌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 가격인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마이너스 58.7, 뉴욕이 마이너스 53.9, 시애틀이 마이너스 51.9, LA도 마이너스 45.5, 시카고 42.4, 프랑크푸르트 32.7%입니다. 예. 23년 3분기 말 기준 1년간 변동률입니다. 그것도. 자,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 나오네요. 23년 6월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이고요. 저축은행이 1,000억, 여신전문 금융이 2조 1,000억이고요. 상호금융이 3조 7천억, 증권사가 8조 3천억, 은행이 9조 8천억, 한 10조 된다 그죠? 보험사가 31조 7천억이나 되네요. 이 NYCB를 시작으로 일본 아오조라 은행, 독일 도이치방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 때문에 대손 충당금 규모를 대폭 늘렸고요. 국내 금융사들도 비상인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액 55조 8천억 중에서 상당액이 부실 우려가 큰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 충당금의 영향으로 쇼크 수준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은 금융사가 적지 않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4분기에 1,598억 원 순손실을 냈다고 발표했고요. 해외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를 중심으로 약 4,900억 원의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쳤고요.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투자 자산 익스포저가 4조 2천억 원이고요. 국내 PF 잔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이에 대해서 4,9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분석을 했네요.
충당금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회계상 별도로 분리하는 금액입니다. 미리 충당금을 설정을 해놓죠. 같은 날 실적을 내놓는 우리금융지주도 지난해 대손 충당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12.4% 늘어난 1조 8,800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놨고요. 계열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과 PF 잔액 등을 선제 반영한 영향입니다. 하나증권도 3,737억 충당금을 적립을 했네요. 2019년에서 20년 공격적으로 투자한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하고 충당금을 반영한 거고요. 이 영향으로 2,70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네요.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도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충당금을 쌓은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자, 문제는 손실 규모가 올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지난달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지주회의 등에서 금융당국은 충당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부동산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라는 의미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펀드 중 20%인 11조 6천억 원어치가 올해 만기를 맞네요. 20%가 11조 6천억이니까 여기 5억 곱하면 된다, 그죠? 5 곱하면 한 57조 정도, 58조 요 정도 한 거의 60조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펀드에 60조. 근데 아까 위에 반토막이 났는데 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맵스 미국 부동산 9-25 펀드가 9,786억 원에 매수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지난해 10월 20%가량 손해보고 7,879억 원에 매각했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신탁 229억. 저희 회사 바로 이 근처에 이지스 자산운용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 펀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펀드도 펀드 설정 이후 누적 손실이 80%를 넘었다고요? 80% 손실이 가능하네요.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커지면 국내 기관 투자자 LP,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LP들이 소송까지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 대형 연기금 관계자는 연기금 관계자 나오네요. 손실이 확정되면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LP들끼리 망가진 자산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지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중후순위로 지분 투자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감정가격 하락 대비 손실률이 높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해외 대체 투자에 적극적이던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3분기 유럽과 미국의 오피스 투자와 관련해서 평가 손실 혹은 충당금 설정으로 실적이 나빠지고 일부는 분기 순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건데 연기금들이라든지 보험사들 저희가 다 예전에는 제가 인피니티 있을 때는 거의 다 이런 큰 기관 자금만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 자금을 거의 안 했었고요. 이 기관 자금 운영하는데 갈수록 이 기관들이 국민연금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16.8% 안 됐다가 올해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5.9로 해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13%대인데 아니 이 가격대에 2,500 밑에서 주식 안 사고 뭐하지? 제가 뭐 그런 약간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국내 비중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게 뭐냐면요. 대체 투자예요. 대체 투자. 근데 이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하는 이 대체 투자가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 빌딩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여기서 렌트비를 얼마 받으면 금리 회사채, 뭐 국채 3% 4%보다 여기서 한 7%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펀드를 만들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체 투자가 그래 뭐 선박 펀드 이런 거 다 대체 투자입니다. 이 선박에다가 투자해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굴리다가 배를 다시 팔아먹으면 얼마 나올 거다 뭐 이러는데 부동산은 제가 예전부터 상업용 부동산은 관심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의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 플랫폼 기업들 메타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올해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 시가총액은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전자상거래라는 이 플랫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1층에 신발 가게, 옷 가게에 들어가서 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전부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핫플레이스, 관광지로서 와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거기서 1층에서 밥 사 먹고 무슨 그 콘 같은 거 해서 감자칩 이런 것도 해 먹고 그런 거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 오피스 빌딩은 저는 안 된다라고 봤고요. 제가 공유 경제 좋아하지만 위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는 좋게 보면서도 그래서 대체 투자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커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과거 2008년도에 금융 위기하고는 다른 게 이 주택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주택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부동산은 그나마 나은데 끊임없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지금 익스포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요. 기자분들은 그런 거 계속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60조 정도라고 했잖아요. 국내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무역수지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충당금을 쌓는다고 했는데 1년에 버는데 여기서 터지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아프긴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모기지만 부실된 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어마어마한 파생시장까지 다 부실화되는 그런 파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기사 조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940억 주고 산 빌딩을 단돈 1,300원에 팔았다. 눈물의 매각이라고 돼 있고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수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자금이 몰리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나옵니다. 2023년 말 19.6%까지 공실률이 올라왔었네요.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도 이 정도 공실률을 한 적이 있었었네요. 그리고 90년 이후로 쭉 빠졌었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 연금 CPP는 21년 7,100만 달러 약 944억 원을 투입해서 사들인 뉴욕 맨하탄의 360파크 애버뉴 사우스 건물 지분 29%를 지난달 공동투자자인 보스턴 프로퍼티에 1달러에 매각을 했다. CPP는 애초 건물 가격이 4억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22년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보면 그냥 내 돈, 생돈 내 돈 100%로 하면 상관이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는데 부동산도 다 이 대출을 끼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 못 빼겨나는 거죠. 계속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걸로 만기가 돌아오면 지금의 고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렌트비 받는 거는 고사하고 대출이 훨씬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손절매를 하게 됐네요. 부동산 조사업체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2년 3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 53.9% 폭락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약 70%의 대출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건물을 팔아봐야 부채도 갚기 어렵다는 얘기다. 코로나 기간에 재택근무나 또 주 3일 사무실 근무 등 부분 재택근무가 지금 확산하면서 오피스 수요도 급격히 감소했고요. 임대사무공간 수요가 줄면서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최근 들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확산에 따라서 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감원이 또 줄을 이으면서 오피스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19.6% 올라서 역대 최고치고요. 고금리의 공실률까지 상승하면서 그런데 아까 그 80년대가 그때 금리를 20%까지 올려놨다가 계속 내려오긴 했는데 그 금리 영향 때문에 또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 정보업체 트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6%이던 오피스 대출 연체율이 올해 1월에 6.3%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20조 달러. 이게 시장 규모 나오네요. 20조 달러, 약 2경 6천조입니다. 이 규모에 달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로 넓고 작은 건물 투자자, 소규모 펀드, 부동산 개발사, 건설사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조 7천억 달러, 약 3,589조, 3,600조 규모인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여신 중 은행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돈 빌려준 거 이게 지금 3,600조 정도인데 이 중 지역은행 등 중소형 회사의 대출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넓거나 작은 건물일수록 공실률이 높고요. 낡은 건물은 친환경 설비 요건 등 각종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전환하기도 어렵다고 분석을 했네요. 네, 어마어마하다 그죠? 자, 상업용 부동산이 20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가 한 28조 정도 까지 올라와 있죠. 네, 그러면 미국 GDP의 한 80%, 7, 80% 수준이네요.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미국의 부동산이 됐든 호주의 부동산이 됐든 독일의 부동산이 됐든 그 나라에 돈 있는 자산가들도 안 사는 걸 우리나라까지 들고 와서 이거 한번 사보세요라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얼마나 뭐 대단한 우량한 핵심 부동산이겠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이 익스포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참 걱정이긴 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한숨이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 시간. 경상수지 지금 8개월째 흑자, 작년 350억 달러 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7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1월에도 소폭 흑자 났잖아요. 3억 불 정도, 그죠? 수출 호조로 상품 수지가 2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흑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불어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하면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좀 까먹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근데 하나 더 있죠. 하나 뭐죠? 소득 수지.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돈을 받잖아요. 토트넘으로.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달러를 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뭐 해외에서 다른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소득 수지로 잡힙니다.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4억 4천만 달러 후 최대폭 흑자였고요. 12월이.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지금 흑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 흑자라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표에도 나오지만 서비스 수지, 우리가 여행 가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일본 뭐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서. 그래서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난 부분인데 물건 팔아서는 흑자를 많이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했고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띈 영향이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25억 4천만 달러 적자 기록했습니다. 한 3조 정도 적자 기록을 했었고요.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여행 수입이 줄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13억 4천만 달러로 불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54억 9천만 달러 흑자로 기록이 됐다고요? 연간? 2022년 258억 3천만 달러보다는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한은의 전망치인 30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지난해 재투자 수익 잠정치는 마이너스 88억 1290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재투자 수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쌓아둔 해외 유보금입니다. 해외 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갖고 있는 해외 자회사 기준이고요. 재투자 수입이 감소한 것은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의미네요.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인세 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어와서 투자를 늘리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자, ESPN 워너폭스 스포츠 OTT 동맹이라고 돼 있는데, 자, 월트 디즈니 산하에 ESPN, 폭스 뉴스가 있죠. 또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미국 거대 미디어 기업이 올 하반기 각사 스포츠 채널을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내놓는다.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디즈니의 수치가 좀 좋게 나오면 넷플릭스 주가가 빠지고, 넷플릭스가 너무 잘 치고 나가면 또 디즈니 주가가 빠지고, 작년이었나요? 디즈니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는 넷플릭스가 재작년에 이제 박살났을 때 디즈니가 ESPN, 폭스, 워너브라더스 다 합치면 가입자 수가 뭐 2억 4천만 명. 그래서 넷플릭스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야, 넷플릭스가 역시 이런 경쟁에서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넷플릭스 날아가고 있고, 월트 디즈니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세 스포츠 기업들이 합작을 해서 올해 가을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세 회사가 공동 법인을 설립한다네요.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서비스명과 구독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미국의 프로농구 NBA 그리고 프로 풋볼 리그 NFL 등 미국 주요 프로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서 FIFA 월드컵과 대학 스포츠 등이 중계될 예정인데, 또한 각사의 기존 채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 연계가 되고요.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을 비롯해서 워너브라더스와 TNT,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TNT, 그리고 폭스의 FS1 등을 시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사가 제공하는 OTT 개별 구독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공동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새 회사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유료 케이블 방송에서 이탈하는 시청자를 붙잡기 위해서 합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ESPN은 최근에 케이블 시청자가 감소하고 모회사인 월트 디즈니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난해 7월 지분 매각을 논의한 적도 있었네요. 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채널도 각 채널 시청자 이탈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채널 간 경쟁으로 스포츠 중계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도 미디어 기업들의 합작 배경으로 꼽히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재 NFL 10년 중계권이 얼마냐면요, 1,100억 달러, 약 145조네요. 와, NFL, 야, 이 미식 축구잖아요. 미식 축구. 그 미식 축구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있습니까? 야, 근데 미식 축구 중계권이 하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미식 축구 저거 켜놓고 있고, NFL뿐만 아니라 이 미국 대학, 유명한 대학 뭐 듀크부터 해서 그런 대학들 NFL도 다 중계를 하죠. 농구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학 농구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NBA 10년 중계권은 직전 거래 대비 3배 이상 뛰은 103조. 야, 농구가 103조인데 NFL이 145조나 되네요. 이번 합작 소식은 ESPN과 워너브라더스 다음 시즌 만료되는 NBA 중계권 재계약을 검토하는 가운데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세 회사가 연합을 하면 미국 스포츠 전체 중계권의 55%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아무래도 이 서로 경쟁하면서 출혈 경쟁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래 합작사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 코스트가 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면서 약간 디즈니의 기업 가치 상승에는 조그만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GM 회장 한국에서 1박 2일 삼성하고 LG를 다 훑고 갔다고 하네요.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전자하고 LG엔솔 등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장 전반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했고요. LG화학은 GM과 25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GM 회장님이 누구셨나 몰랐는데요. 메리 베라 회장님이시네요. 네. 삼성, LG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다 잇따라 만났고 1박 2일 동안에 이 두 그룹과의 회동으로 완전히 꽉 채웠다고 합니다. 왜 GM의 회장이 이렇게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뭐 어떤 걸 얘기하고 갔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부동산 상품 만들어서 오는 거라 우리로부터 뭔가를 사가려고 오는 거라 완전 다르다, 그죠? 네, 삼성 SDI의 최윤호 사장,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 그리고 마이클 마우저 하만 CEO 등이 총출동을 했다고 그러고요. 미국 코네티컷 주에 GM의 본사가 있군요. 아니네요. 하만, 미국 커네티컷 주 본사에 머무는 마우저 하만 CEO는 GM의 본사가 아니라 하만입니다. CEO는 베라 회장과의 만남을 위해서 전날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카메라, 차량 디스플레이, 디지털 콕핏 등 전기차 부품 전반에 걸쳐서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요. 테슬라, 암바렐라 등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급성장하는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네요. BMW, 아우디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고객사 확보에 팔을 걸었다. 삼성이 전기차 전장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GM과의 관계가 돈독한 LG와 달리 배터리를 제외하면 GM과의 협력이 많지 않다면서 베라 회장 방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에 나선 것 같다라고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베라 회장은 여의도 여기 바로 옆에 LG 트윈타워로 와서 조주환 LG전자 사장부터 김동명 LG엔솔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님도 만나고 갔네요. GM은 LG와 전기차용 양극재와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은 이날 GM과 10년간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나라든 대규모 수주 낭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흘 동안 긴 연휴 동안 건강하시고요. 요즘 독감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